안녕하세요. 강대원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라이프스타일과 건강에 대한 이해의 두 번째 시간,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죠. 비만은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체 내부적으로 우리 몸에 안 좋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과잉 열량은 체내의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을 때는 몸에 있는 성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나 근육이 감소하므로 비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무조건 섭취량이 많아야만 비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혹은 열량이 적은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소비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체 조직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활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식사 시의 열 발생 또는 식사 유도성 열량 소비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 비율 중 기초 대사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60에서 65%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저절로 소비돼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활동 에너지는 운동성 열 발생과 비운동성 열 발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성 열 발생은 말 그대로 운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이고, 비운동성 열 발생은 운동을 제외한 활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열량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잠을 잘 때는 활동 에너지는 거의 없고, 신체 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신체 조직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뇌, 심장, 폐, 간, 신장 등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이어트는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목적을 체중만을 감량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근육은 지방에 비해서 부피가 작고 무겁기 때문에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면 체중은 줄지는 않아도 체형이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정 음식을 통한 다이어트나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는 다이어트, 누구나 쉽게 하는 다이어트라는 광고를 봤다면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체는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그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체지방을 축적합니다. 다시 말해 독소가 체내에 쌓이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 체지방 분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타민 C는 지방 연소에 필요한 L카르니틴의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칼슘은 식욕 저하, 체지방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철분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서 에너지 대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크롬은 탄수화물, 지질 대사에 중요하고 마그네슘은 에너지의 형태인 ATP의 안정화에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소화기관에서 각각 당, 지방과 글리세롤, 아미노산으로 분해 및 흡수돼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데요. 이 과정 전반에 걸쳐서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L카르니틴은 지방을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켜서 지방 대사를 촉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L카르니틴은 심장 근육과 박동 유지 및 심혈관 건강에 필요하고 근육 활동을 증가시켜서 피로감과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의 노화 억제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조건이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 즉 굶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죠.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0에서 2500kcal의 열량이 필요한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섭취량을 너무 급격히 줄이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1200kcal의 열량 식단과 1800kcal 열량 식단으로 섭취를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때 1800kcal 열량 식단을 섭취한 경우에 체중이 더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 근육도 감소하게 되는데 근육은 우리 신체 조직 중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열량 섭취 제한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 편에서 잠시 등장했던 GI 수치 때문인데요. GI는 당지수라고 하는 지표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열량이 낮은 식단이라고 하더라도 GI가 높은 음식으로 식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혈당을 쉽게 올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히 감소해서 공복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인슐린의 다른 작용인 체지방의 축적이 촉진돼서 다이어트에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량이 적은 음식, 그리고 동시에 GI 수치가 낮은 음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I 수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1회 식사량까지 고려한 당 부하 지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중에 식사 시 열 발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이 소비하는 열량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비율입니다. 소화기관이 사용하는 열량은 아침 시간에 가장 크고 점심, 저녁에 점차 감소합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사량은 아침에는 충분히, 점심에는 적당히, 저녁에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저녁을 많이 먹으면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은 15분, 프랑스인들은 45분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는 천천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간의 포만 중추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식사를 한 다음에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빨리 하면 포만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식사를 천천히 하면 적은 양을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가짜 배고픔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식사가 필요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복감을 느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는데요. 수분 섭취 역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음식은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의 분비도 감소하고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도 감소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금씩 자주 섭취하되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과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의 간식을 드시는 것이 조금씩 자주 먹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에 관여하는 호르몬에는 렙틴과 그렐린이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 적어지고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렙틴이 적어지고 그렐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다이어트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렐린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 감소하고 그렐린이 증가해서 공복감과 식욕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문의 제목은 수면방해, 비만과 관련이 있는 심혈관계 위험의 주범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첫 번째, 피로가 누적돼서 활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 감소하고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그렐린이 증가하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찾게 되고 역시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은 신체 기관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으로 전체 기초 대사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쉽게 근육량이 많아지면 잠을 자면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은 아주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 장기간 꾸준히 하면 신체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육 운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육을 증가시켜서 역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기승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활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 소비되는 열량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인체는 우선 체내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근육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비할 포도당이 없으면 체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체내의 포도당이 고갈된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가 아니라면 근육 운동을 먼저 해서 포도당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육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근육 생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은 점차 감소하고 노년기에 근감소증 상태가 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30대 중반 이후에는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하면 활동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체 기관의 활성화, 근육 증가를 통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운동성 에너지 소비를 강조합니다. 비운동성 열량 소비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운동성 열량 소비는 일상생활을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의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으로 영어의 약자로는 NEAT라고 합니다. NEAT 다이어트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나 집안일, 취미활동 등을 더 활발히 하는 다이어트로 그림과 같이 일상생활을 조금만 더 활발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400kcal의 열량을 더 소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일상생활을 더 활발히 하는 이 NEAT 다이어트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하기, 집안 청소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등산, 수영, 배드민턴 같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재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운동을 하자. 샤워 전 스쿼트 30개, 발굽혀펴기 20개 하기,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쿼트 하기 같이 하루의 루틴을 만들기, 이런 행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유산소 운동이 힘들다면 실내에서 아령, 악력기 운동 등 간단한 근육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이어트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작하고 선선해지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식이섬유, 단백질 등을 보충해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진정한 다이어트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변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비만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늘 주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비만과 다이어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